네가 집에서 나가야 우리 집안이 산다니까. 뱃속에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빨리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 박영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만삭인 정은의 귀를 때렸습니다. 뱃속 아이 때문에 집안에 재앙이 온다는 무당의 말만 믿고 임신한 며느리를 새벽에 집에서 내쫓아버렸죠. 하지만 정은이 집을 떠나자마자 시댁에 진짜 저주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쓰러짐, 남편의 실직, 그리고 무당에게 속아 잃어버린 전 재산까지. 과연 무당의 말대로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한 걸까요? 아니면 가족을 버린 시댁에 진짜 저주가 내린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오늘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은이 밝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길이었죠. 박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병원 검진 결과가 어땠니? 정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예정일도 정확히 나왔고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밝아졌죠.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첫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아버지 권도현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좋은 소식 가지고 왔대. 그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몸 관리 잘하고 있지? 네, 아버지. 입덧도 많이 나아져서 요즘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정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이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몸보신을 위해서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권태일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밝았어요. 여보, 어서 와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정은이 남편을 반겼죠. 정말요? 그럼 우리 아기 성별도 확인됐나요? 태일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다음 달쯤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모든 지표가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정은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저녁상이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정은이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하니? 우리 손주 엄마인데 잘 챙겨야지.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권도현이 소주 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우리 첫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건배하자. 가족들이 모두 잔을 들었어요. 정은은 물잔으로 함께했죠. 식사가 끝나고 정은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박영숙이 말렸습니다. 며느리야, 그런 건 내가 할게. 너는 몸조리나 잘해. 하지만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정은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임신 중에는 무리하면 안 돼. 태일아, 내 아내 좀 말려라. 박영숙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푹 쉬어요. 태일도 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날 밤 침실에서 정은과 태일은 아기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보, 아들이면 뭐라고 지을까요? 정은이 남편의 팔베개를 베며 물었어요. 글쎄요. 아버지 성함에서 한자 따서 지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딸이면 어떻게 하죠? 태일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당신 이름에서 한자 따면 되겠네요. 둘 다 예쁜 이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은 일찍 일어나 정은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두부 미소시루와 계란찜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시금치 나물까지.
며느리의 영양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며느리야, 일어났니? 아침 다 됐어. 박영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정은이 잠에서 깼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정은이 배를 감싸며 침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죄송해요. 정은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뭘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가족인데. 박영숙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박영숙에게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아, 나 요즘 정말 신기한 분을 만났어. 한번 소개해 줄까? 친구 김순자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분인데? 박영숙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정말 점 잘 보시는 무당님이야. 우리 집 문제를 딱 맞춰서 해결해 주셨어. 너도 한번 가봐. 순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죠. 박영숙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하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 그렇게 잘 본다고? 한번 가볼까? 며칠 후 박영숙은 순자와 함께 무당 김아령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향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김아령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당이 박영숙을 반갔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박영숙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꿈에서 보셨거든요. 큰 고민을 안고 오실 분이라고. 김아령의 말에 박영숙은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무당이 박영숙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있으시죠? 최근에 며느리가 임신을 하셨고요. 박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박영숙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 보여요. 하지만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김아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좋지 않은 기운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문제예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김아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범하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에 큰 재앙을 가져올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칠 겁니다. 박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앙이라니요? 우리 손주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김아령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믿기 싫으시겠지만 틀림없어요. 이미 집안에 나쁜 기운이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요? 무당의 질문에 박영숙은 생각해 봤어요. 사실 며느리가 임신한 이후로 남편 권도현이 가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일도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몇 번 했었죠. 하지만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영숙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며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박영숙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세요. 그 아이의 악한 기운이 온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김아령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김아령이 가족 상황을 정확히 맞춰서 말한 것이 신기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오늘 친구분과 어디 다녀오셨나요? 박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그냥 동창 모임이 있어서. 박영숙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은 박영숙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요? 즐거우셨겠네요. 그날 밤 박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손주가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까요? 믿기지 않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은 다시 김아령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당은 박영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많이 고민되셨죠? 김아령이 박영숙을 맞이했어요. 네, 그 말씀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정말로 우리 손주가 문제인가요?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아령은 다시 한번 박영숙의 손을 잡고 집중했어요.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 아이의 악한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강해진다는 건가요?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재앙의 힘도 커져요. 지금도 이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일이 잘못되거나요. 박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남편이 몸살을 앓았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다고 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당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김아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가족들이 살 수 있어요. 며느리를 내보낸다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박영숙이 망설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아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당하는 게 옳나요? 무당의 말에 박영숙은 공포에 질렸어요. 하지만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설득해야죠. 이건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김아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숙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를 내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무당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박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박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세요, 어머니? 정은아, 미안하지만 너에 대한 이야기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요? 무슨 일이세요? 정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박영숙이 말을 멈췄어요. 권도현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빨리 말해봐. 내 뱃속 아이가 우리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 박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태일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이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믿을 만한 분이 그러시는데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온다고 해. 박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정은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태일이 어머니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어. 권도현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박영숙은 남편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 당신도 몸이 안 좋아졌잖아. 태일이도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박영숙이 가족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은이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는지 설명해봐. 박영숙이 며느리를 다그쳤어요. 정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태일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박영숙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아령의 말이 더욱 현실로 느껴졌어요. 남편 권도현이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알아누웠거든요. 이 모든 게 정은이 때문이야.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해. 박영숙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아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며느리를 내보내셨나요? 김아령이 박영숙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아직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해서요. 박영숙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아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해요. 오늘 밤에 당장요. 김아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제로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박영숙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무당의 다음 말이 박영숙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박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쯤 정은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은아, 일어나. 할 말이 있어. 박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정은이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짐 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박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은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 뱃속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어. 당장 나가.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일이가 소음을 듣고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태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을 떠나야 해. 지금 당장. 박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태일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고 있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 박영숙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 뱃속 그 악한 아이가 우리를 망치고 있는데. 박영숙이 정은이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태일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태일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고. 그럼 너도 함께 나가. 박영숙이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태일이는 당황했어요. 결국 어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보, 일단 짐부터 싸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태일이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간단한 짐을 쌌어요. 만삭인 몸으로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권도현이 소음을 듣고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시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여보, 미쳤어? 임신한 며느리를 밤에 내쫓는다고. 당신도 모르겠어요? 이 집안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박영숙이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권도현은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권도현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당신이 집에서 나가야 우리 집안이 산다니까요. 박영숙이 정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은이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새벽 3시 정은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삭인 몸으로 거리에 선 것이었어요. 태일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박영숙이 막았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 박영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태일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정은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임신한 몸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런 일이 현실일까 싶었어요. 정은이가 집을 떠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권도현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왜 안 일어나? 시간 늦었어. 박영숙이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권도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박영숙이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권도현이 힘겹게 눈을 떴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 같아.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 그래?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부터 더 심해진 걸까? 아니면 이제 좋아지는 걸까? 권도현은 그날 회사에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수 있어요. 의사가 권도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도현의 컨디션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편 태일이도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해버린 거죠. 권 대리, 이게 뭐야? 자료가 엉망이잖아. 상사가 태일이를 호출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태일이 사과했지만 상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집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태일이 변명을 했지만 상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문제를 회사에 가져오면 안 되지. 정신 차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일이는 아내가 없는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만 있으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죠. 어머니, 정은이한테 연락해봤어요? 태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 여자한테 연락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박영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인데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있고. 태일이 억울해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간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아버지도 아프고 너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박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우연이에요. 정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일이 아내를 변호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도현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손님 몇 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사장님,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당분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권도현에게 통보했어요. 권도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인데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권도현이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온 권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영숙이 남편을 보고 놀랐어요. 식당에 식중독 사고가 났어. 영업 중단이야. 권도현이 힘없이 말했어요. 박영숙은 순간 김아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도 악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했던 말이요. 그날 밤 박영숙은 다시 김아령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냈는데도 나쁜 일이 계속 생겨요. 왜 이런 거죠? 박영숙이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악한 기운이 집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김아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영숙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큰 굿을 해야 해요. 집안의 나쁜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김아령이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아령이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드나요? 박영숙이 놀랐어요. 하지만 김아령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가족 모두가 위험해져요. 박영숙은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무당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올게요. 박영숙이 결국 동의했어요. 김아령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부터 굿을 시작하죠. 집에 돌아온 박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안 기운을 바꾸기 위해 굿을 해야 할 것 같아. 권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굿이라고? 갑자기 왜? 권도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 전문가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 500만 원 정도.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권도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나? 그렇게 큰 돈을 굿하는 데 쓴다고. 지금 우리 상황 봐. 식당은 망했고 내 몸도 아프고. 이대로는 안 돼. 박영숙이 남편을 설득했어요. 권도현은 반대했지만 아내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태일이도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나서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식당 다시 차리는 게 낫지 않나요? 너는 몰라. 지금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숙이 아들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굿이 시작됐어요. 김아령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굿을 했습니다. 진과 북을 치고 큰 소리로 기원을 했어요. 이웃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악한 기운아 물러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김아령이 온갖 주문을 외쳤어요. 박영숙은 무당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굿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태일이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고 권도현의 건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왜 아직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박영숙이 김아령에게 물었어요. 아직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어요. 더 큰 굿이 필요해요. 김아령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더 큰 굿이요? 이번에는 얼마나 드나요? 박영숙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요. 2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아령이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박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화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김화령은 박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돈이 아까워서 가족을 잃을 건가요? 무당의 말에 박영숙은 다시 흔들렸어요. 최근에 일어난 불행들을 생각하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영숙은 남편과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태일아. 정말 큰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족들이 박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세요? 권도현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근 몸이 안 좋아서 기운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 정말 큰 굿을 해야 한다고 해. 어머니, 이미 500만 원이나 썼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태일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몰라.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박영숙이 절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누가 죽을 수도 있대. 죽는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마세요. 태일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이미 김화령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최근에 생긴 일들은 뭐야? 아버지 식당 망한 것, 내가 회사에서 경고받은 것. 박영숙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연히 겹친 거예요. 무당 때문이 아니라고요. 태일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영숙은 자신의 적금을 해약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죠. 그리고 권도현 몰래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총 1,800만 원을 마련했어요. 여보,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권도현이 박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급한 일로 썼어. 박영숙이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급한 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권도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바쁘니까. 박영숙은 김화령에게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1,800만 원 준비했어요. 이제 확실히 해결될 거죠? 박영숙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200만 원이 부족하네요. 2천만 원이 있어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김화령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당황했어요. 더 이상은 구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걸로는 안 되나요? 박영숙이 애원하듯 물었어요. 위험해요. 돈이 부족하면 굿의 효과가 반감돼요. 김화령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영숙은 고민 끝에 집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렇게 200만 원을 더 마련해서 김화령에게 줬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게 해결될 거죠? 박영숙이 확신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김화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권도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여보. 권도현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걸 박영숙이 발견했어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입니다.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영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굿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박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일이도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무당한테 속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태일이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여전히 김아령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그랬어. 박영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일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기력이 없었어요. 며칠 후 박영숙은 또다시 김아령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왜 남편이 쓰러진 거죠? 구술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박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어요. 더 강력한 의식이 필요해요. 김아령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있어야 해요. 5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요? 박영숙이 절망했어요. 하지만 김아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세요. 가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박영숙은 정말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상황에서 신용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태일이가 어머니의 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쳤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태일이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모든 게 내 아내 때문이야. 박영숙이 여전히 정은이를 탓했어요. 태일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무당한테 속고 있다고요. 태일이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V 뉴스에서 김아령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무당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사기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김아령의 얼굴이 나왔어요. 본명은 김정혜였습니다. 사기 전과 시범인 상습범이었죠. 박영숙은 TV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가. 박영숙이 떠듬으며 말했어요. 태일이도 뉴스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김정혜는 무당 행세를 하며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했어요.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영숙이 낸 2천만 원도 그중 일부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박영숙이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사기꾼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며느리를 내쫓고 가족을 망쳤던 거죠. 태일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돈은 다 잃고. 그래도 정은이가 나쁘다고 하실 거예요? 박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정혜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박영숙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무당의 말만 믿고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여보, 정신 차려. 권도현이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말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해. 앞으로요? 무슨 앞으로가 있겠어요? 박영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돈을 잃었고 남편은 쓰러졌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나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권도현의 입원비와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보험을 해지한 상태여서 모든 비용을 자부담해야 했죠.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태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받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박영숙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박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축한 돈도 없고 보험도 없는데. 태일이도 답답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도현을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물 좀 줘. 권도현이 힘겹게 말했어요. 반신이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물컵을 들어 남편의 입에 댔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권도현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할 건 저예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한편 태일이는 직장에서도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자주 조퇴를 하고 결근을 했거든요. 상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어요. 권 대리, 이번 달에 벌써 몇 번째 조퇴야? 이렇게 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어. 부장이 태일이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요. 집안 사정은 이해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다음 달부터는 정상 근무 안 하면 인사조치 들어간다. 부장의 말에 태일이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태일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정상 근무가 어려워요. 태일이 힘없이 말했어요. 뭐라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박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태일이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태일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에 전념하게 됐어요. 수입이 끊어진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 되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를 통보한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를 올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 계약 갱신하려면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야 해요. 집주인이 박영숙에게 말했어요. 기존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였습니다. 5천만 원을 더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박영숙이 황당해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은 냉정했어요. 박영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집에서까지 나가야 한다니요. 태일이도 아버지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정말 나가야 하나요? 태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영숙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결국 그들은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15평짜리 투룸이었어요. 기존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사하는 날 박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는데 이제 남의 집이 되는 거였어요. 여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권도현이 휠체어에서 아내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당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영숙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 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새로운 집은 너무 좁았습니다. 휠체어 타는 권도현이 움직이기도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했죠. 태일이와 박영숙이 번갈아가며 간병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박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집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거실과 방이 붙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없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어디예요? 태일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마음도 무거웠어요. 아버지 간병비도 계속 들어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요. 며칠 후 박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은이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태일아, 나 정은이한테 가볼게.
박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태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정은이한테 가신다고요? 응. 내가 너무 잘못했어. 사과해야지. 박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일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은이의 친정 주소를 찾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태일이 예전 결혼식 때 받았던 청첩장을 뒤져서 겨우 찾았죠. 박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은이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은이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정은이 어머니는 박영숙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히 좋게 볼 리 없었죠. 저 박영숙입니다. 정은이 시어머니요.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은이 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볼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정은이 좀 봐도 될까요? 박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어요. 하지만 정은이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요. 사과하고 싶어요. 박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 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과요? 지금 와서 무슨 사과예요? 만삭인 딸을 새벽에 내쫓아 놓고. 정은이 어머니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박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 어머니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쳤었다고요? 그걸로 다 해결되나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은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정은이랑 아기만 보게 해주세요. 박영숙이 계속 부탁했어요. 하지만 정은이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정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정은이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박영숙은 며느리와 처음 보는 손자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은아. 박영숙이 며느리를 부르며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하러 오셨어요? 정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영숙은 정은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무당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했어.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해결되나요? 정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만삭인 몸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죄송해. 내가 미쳤었어. 박영숙이 계속 사과했지만 정은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박영숙은 손자를 봤어요.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자신이 재앙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예쁘구나. 박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만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정은이가 시댁에서 쫓겨난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정은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기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뭔가 해야겠어요. 정은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정은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꺼이 손자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은이는 간병인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어요. 비교적 구하기 쉬운 일이면서 수입도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이론 수업과 실습을 모두 받아야 해요.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은이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더 열심히 들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하지 않아요. 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헤아려야 해요. 강사의 말에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습 시간에 정은이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휠체어 사용법, 침대에서 몸 돌리는 법, 기저귀 교체하는 법까지 모든 걸 꼼꼼히 배웠죠. 하정은 씨는 정말 성실하시네요. 실습 담당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좋은 일자리 구하실 거예요. 정은이는 격려를 받고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2달 후 정은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80대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돌봐드릴 하정은입니다. 정은이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성격은 온순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왔네. 고생이 많겠어. 할머니가 정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은이는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에 기상 도움부터 시작해서 식사, 약 복용, 산책까지. 정은이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챙겼어요. 할머니도 정은이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정은아, 너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정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같아서 정말 고마워. 정은이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 가족들이 정은이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정은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할머니 아들이 정은이에게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안심이 돼요. 정은이의 성실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다른 가정에서도 정은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욕심내지 않고 한 분만 성실히 돌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은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간병인 파견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죠. 엄마, 저 사업을 해보려고요. 정은이 어머니에게 상의했어요. 간병인 파견 사업이요?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좋은 간병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됐고요. 정은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정은이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고객 상담부터 간병인 연결까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희망케어센터입니다. 정은이 전화를 받으며 밝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시다고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고객들의 요청을 듣고 적절한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정은이는 간병인들의 성향과 실력을 잘 파악해서 매칭했습니다. 하정은 대표님이 소개해준 간병인이 정말 좋아요.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며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세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이 점점 커졌어요. 정은이는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2년 만에 지역에서 인정받는 업체가 되었죠.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또 늘었어요. 직원이 정은이에게 보고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95% 이상이에요. 정은이는 뿌듯해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은이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정은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정은이 아버지가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정은이도 뿌듯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씩씩하게 자랐어요.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정은이는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엄마, 회사는 뭐 하는 곳이야? 지훈이가 호기심 많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해. 정은이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엄마는 착한 일 하는 거네.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은이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엄마는 착한 일 하는 거야. 어느 날 정은이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싱글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은이는 흔쾌히 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나요? 기자가 정은이에게 물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 견뎠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은이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이는 신중하게 확장을 계획했어요. 3년이 지나자 정은이의 회사는 지역 최대 간병 서비스 업체가 됐어요. 직원도 2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정은이는 지역사업가 협회에도 가입했죠. 하정은 대표님, 올해 우수 여성기업인으로 선정되셨어요. 협회 관계자가 정은이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시상식에도 참석해 주세요. 정은이는 상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날을 생각하니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거든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가 정은이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해준 아들과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정은이는 아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 상 받았지? 지훈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았어. 정은이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훈이 덕분이야. 지훈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거든. 정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은이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넓고 밝은 거실에서 지훈이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 나 로봇 만들었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만든 작품을 보여줬어요. 우와, 정말 멋있네. 우리 지훈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정은이 아들을 칭찬해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은이는 누군지 궁금해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초라한 모습의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죠. 박영숙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정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세요? 정은이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정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박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영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와, 정말 좋은 집에 사는구나. 박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은이의 집은 30평대 아파트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예전 시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할머니 누구야?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영숙을 바라봤어요.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아는 분이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박영숙은 손자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살이 된 지훈이는 정말 예쁘게 자라 있었어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박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은이는 아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지훈아, 방에 가서 놀아. 정은이 아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박영숙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은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영숙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나 정말 잘못했어. 박영숙이 다시 사과했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무당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했어. 정은이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워. 박영숙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태일이는 실직했어. 우리가 살 곳도 없어. 그래서요? 정은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박영숙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우리 가족이 되어 달라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요? 정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박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내가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복덩어리였나 봐. 복덩어리요? 정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3년 전에는 저희 아이를 재앙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복덩어리라고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박영숙이 변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나간 후부터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어. 내가 있을 때가 좋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은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를 새벽에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요? 정은아, 제발 이해해줘. 박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 태일이도 너를 그리워해. 돌아와 주면 안 될까? 태일 오빠요? 정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때 저를 지켜주지도 못한 분이 지금 저를 그리워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부부잖아. 박영숙이 계속 설득하려 했어요. 지훈이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시 가족이 되자. 가족이요? 정은이 분노하며 일어났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새벽에 내쫓는 게 가족이 할 일이에요? 저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정은아, 제발. 박영숙이 정은이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우리 집안이 정말 망했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어. 손 떼세요. 정은이 박영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 가족이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는 잘못 생각한 거야. 박영숙이 계속 매달렸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인정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나요? 정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만삭인 몸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 기회를 줘. 일어나세요. 정은이 박영숙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은아, 정말 안 돼?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우리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내가 아니면 희망이 없어.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니에요.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예요. 저희가 책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럼 지훈이는? 박영숙이 손자를 언급했어요.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필요하고.
지훈이는 저희가 잘 키우고 있어요. 정은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굳이 상처만 주는 사람들과 만날 이유 없죠.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라고. 박영숙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족이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정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새벽에 내쫓는 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박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은이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안 되겠니?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안 돼요. 돌아가세요. 박영숙은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섰어요. 정은이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박영숙이 문턱에서 돌아봤어요. 정은아, 그래도 우리 혈육 아니야? 박영숙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혈육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야죠. 정은이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숙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정말 미쳤었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박영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은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이제는 전국에 지점을 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은이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인정받았죠. 엄마, 오늘 TV에 나온다며? 7살이 된 지훈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응, 엄마 회사 이야기를 할 거야. 정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정은이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행자가 정은이에게 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 견뎠거든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일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한편 작은 임대주택에서는 박영숙이 남편을 돌보고 있었어요. 권도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했고 거동도 불편했어요. 여보, 물 좀 줘. 권도현이 힘겹게 말했어요. 박영숙이 물컵을 들어서 남편의 입에 댔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일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간병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거든요. 가끔 단발적인 아르바이트만 할 뿐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태일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간병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박영숙이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생활비는 정부 지원금과 태일이의 불규칙한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어요. 예전에 풍족했던 생활은 꿈 같은 일이 되었죠. 어머니, 정은이가 TV에 나와요. 태일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어요. 박영숙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이는 아름다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참 잘 되었구나. 박영숙이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저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일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태일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은이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도 저렇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영숙이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TV 화면 속 정은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웃음도 밝고 목소리도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은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은 있어요. 박영숙은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은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자신들에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김정혜가 감옥에 있었어요.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차가운 감방에서 후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김정혜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영숙은 혼자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권도현을 돌보는 동안 잠시 나온 것이었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오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은이와 지훈이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박영숙은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그네 밀어줘.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정은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포기한 행복이었습니다. 무당의 말만 믿고 가족을 버린 결과였죠. 저 아이가 우리 손자인데. 박영숙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정은이와 지훈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둘만의 세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지훈이가 정은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정은이 아들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나갔습니다. 박영숙은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운명이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권도현이 깨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이 힘겹게 물었어요. 잠깐 산책 다녀왔어요.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정은이와 지훈이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미련한 짓을 했구나. 박영숙이 후회하며 중얼거렸어요. 무당의 말만 믿고 가족을 버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편 정은이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놀이터에서 재밌었지? 정은이 지훈이에게 물었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엄마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 지훈이의 말에 정은이는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사랑해. 지훈이가 정은이를 꼭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정은이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정은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박영숙은 무당의 말을 믿고 가족을 버렸고 정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각자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 다른 한쪽은 성공의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진짜 저주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